네, 윤석열의 비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원화가 약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2021년 그러니까 3년, 4년 전에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였으니까 한 30% 정도 떨어진 셈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석유도 30% 비싸게, 밀가루도 30% 비싸게, 와인도 30% 비싸게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게 헌재 비용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 이렇게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최상목 이 권한대행 지금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렇게 미국 국채 투자하시고 달러 보유하신 분들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치르는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 포함해서 끝장뉴스 라이브에서 이 손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3월 31일 월요일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환 한결의 기자,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또 박영식 에디터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끝장 이슈는 지금 탄핵 선고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2주 정도 정확하게는 18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 17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야권 쪽에서는 탄핵과 또 재판관 임기 연장 등의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까지입니다.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른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즉 권한대행까지도 쌍탄핵을 추진하겠다. 혹은 그 이후에도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시도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고 또 헌법재판소에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까지 그런 신청한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야권 쪽에서는 이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즉 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법 개정안까지도 현재 예고한 상황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 한 너댓 가지가 되잖아요. 네. 이게 다 주말과 오늘 사이에 쏟아진 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정리해보자면 계속해서 윤석열 씨의 탄핵 선고 기일이 늦어지고 있는데 또 4월 18일에 2명 재판관의 임기 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해서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또는 뭐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을 또 추가로 임명하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좀 제 기억이 맞다면 건데 마은혁 재판관과 국회 사이 권한쟁의는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뭐 지금 또 기억이 맞는 게 아니라 판결이 났죠.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고 오늘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위헌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라는 건 정리가 끝난 얘기인데 문제는 그걸 하지 않더라도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로 100일 넘게 방치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뭐 당장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지만 사실 제도의 미비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난 이게 진짜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지면 행정부는 뭐 하여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고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고 행정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의 책임자가 집행을 안 하겠다고 할 때는 강제할 방법이 진짜 이런 없어요. 대통령, 이런 총리, 이런 정부가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시골 장터에 이 뻥튀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옥수수도 튀기고 쌀도 튀기고 뭐 떡국도 튀기고 다 튀깁니다. 그럼 뭐 자연스럽게 먹는 거 대충 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미친 인간이 가서 돌덩어리를 집어넣고 튀기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 돌덩어리 넣고 튀길 때를 대비 왜 못했느냐? 그 돌덩어리 넣는 데가 아니거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 대통령이 하는 쿠데타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법률이나 헌법으로서 제어할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이 비법률적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는 비법률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제도와 절차가 없더라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 지금 국회나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무회의 전원 탄핵 뭐 이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네네. 뭐 그 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시사한 거니까요. 쌍탄핵이고. 실제 그 정도의 상황이 오려면 모든 권한대행,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대행의 대행을 연속하는 순간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위원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는 시도까지도 염두에 뒀다라는 그런 시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재판 기일 얘기부터 일단 해보죠. 이거 자꾸 얘기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긴 한데 또 관심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연합뉴스 TV가 한 시간 반 전에 지금 속보를 내보낸 걸 보면은요. 물론 이것도 언론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이제 모 언론사의 이름을 걸고 우리 취재에 따르면 이렇다 전해진다라는 보도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연합뉴스 안 믿습니다. 근데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아직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뭐 소스는 나오지 않고요.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자가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마무리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평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까지는 연합뉴스 TV가 파악했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만 이 보도가 말미에 달아준 단서를 보면 헌법 연구관들에 대한 보고서 수정 지시가 지난주부터는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져서 어쨌든 재판관들 개개인들이 마지막 수기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하는 보도는 1시간 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법률가들 우리 방송에서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는 어쨌든 평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의원누수 기사는 약간의 왜곡이 있네요. 어떻게 약간의 보면 평의만 했다면 어차피 결론 얘기 안 하는 거니까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거는 못한 게 아니고 네. 지금 결론 없는 지금 단계에 있다는 거죠. 뭐 여전히 판결로서.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서로가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거는 저도 뭐 언론사의 보도만을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연합뉴스와 YTN이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가라는 것에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정보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그래요? 연합뉴스 이야기는 헌재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뭐 상당히 고급 정보로서 들었습니다. 지금 더 좀 풀어주시죠. 근데 출처는 박정평 밝힐 수 의원님. 없고요. 네네. 한 어떤 상황인지. 명의 헌법 재판관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른바 각자 개인이 기각이냐 네. 뭐 각하냐 인용이냐라는 뜻을 밝힐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절차라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 절차적 문제. 네. 그러면 각하에 대한 주장을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짐작으로는. 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진도 못 나가게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지금 좀 민주당 쪽 입장을 들어보려고요. 저희가 박주민 의원을 좀 연결을 시도를 했거든요. 박주민 의원 지금 연결돼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지난번에 네, 이어서 네.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지금 뭐 스튜디오에서도 저희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헌법재판관 일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지금 좀 한 분이 전해주셨는데 뭐 이거 포함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 그 민주당 쪽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그러니까 누구도 100%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경로나 또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민주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정리해 본 상황은
한 2주 정도 전부터 뭐 2분 정도의 분들이 절차 등을 이유로 절차 지연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들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평의가 열려도 어떤 새로운 자료 같은 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얘기는 네. 뭔가 논의할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네. 특별히 더 논의할 거리가 없는데 상황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두 명, 뭐 한 명 내지 두 명이 절차적 문제로 지연을 시키고 있고 더 논의할 게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아닌 상황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마은혁 재판관 네. 추가 임명을 촉구를 하고 이제 내일까지 추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이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국민들 일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야 이게 탄핵이 결론이 나려나 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기각 아니면 각하일 수도 현재 구조에서는 있겠다 이런 추측을 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부 사정에 대해서 100%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언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서 재판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일을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내부 사정이 그렇다. 그러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돼야 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장치라는 의미로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바로 뭐 마은혁 재판관이 평의 절차에 개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평의 등에 개입을 하려면 변론 절차를 다시 재개한 후에 변론 갱신 절차 등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절차들이 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된다고 해도 바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런 말씀 네네. 맞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여쭙게 되는데요. 네. 최악의 경우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설적 정보들에 기반한 예측인데요. 솔직히 저는 그날 있었던 12월 3일에 있었던 일과 또 그날 상황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본인도 대통령 담화라는 형태로 그날 있었던 일들의 상당 부분을 본인 입으로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쟁점들에 있어서의 입증의 문제라든지 또는 쟁점에 있어서의 충족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거나 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8대 0이다. 그런데 뭐 오늘도 보니까 이제 어떤 정관 출신 변호사 나서 지금 현재는 논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재판관들이 정치적 싸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진짜 헌재가 갖고 있는 국가적 기능 이런 것들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라서 그런 네. 일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예. 논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시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8대 0 인용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또 예측도. 네네네. 그렇게 그러나 최악의 상황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그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안전장치도 마련해 나가는 작업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는 예. 해둬야 된다. 네. 근데 말이죠. 지금 중대 결심 아까 여쭤봤는데 이게 어쨌든 탄핵을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현재 권한대행이나 또는 그 전에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오늘- 않으면 두 분 탄핵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현재 이 시각에 지금 의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아쉽게도 이미 잡혀 있는 그 일정 때문에 의총에는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논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어떻게 결론을 내시든 간에 뭐 쌍탄핵, 줄탄핵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행정부 마비시키려는 내란이다 이러면서 고발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걸 어떻게 예. 보세요? 이미 이제 헌재가 그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고요. 그죠? 네네네. 국민의힘에서 뭐 줄탄핵 이렇게 얘기했지만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8인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권한쟁의에서의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도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권한대행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명백한 위헌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탄핵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 내란이 된다든지 음. 또는 탄핵권 남용이 된다든지 이럴 리는 없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에 박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주신 거 인상적으로 잘 들었는데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뭐 권한 남용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법대로 헌법을 어기면 그냥 탄핵하고 이렇게 쭉쭉 네. 넘어가서 책임자들이 계속 맡아서 나라를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네. 지금 계속 입장이 동일하시네요. 네. 저는 네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헌법이 국가기관들에 의해서 존중받고 준수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법률 또는 이 명령 이런 것들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어 있는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공공연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과 시스템을 흔드는 거거든요. 네. 이런 나라에 누가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어떤 나라들이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안목과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그 네. 한 명을 탄핵하면 그 다음 대행이 또 그 다음 대행이 네. 계속해서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탄핵해서 국무위원을 다 탄핵하는 데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까? 최악의 경우라면?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가정을 하면서 이제 질문하신 거라서 지금 답변 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러나 뭐 기본적인 원칙들은 지켜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스탠스이긴 합니다. 예. 네.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실 테니까 지금 그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을 그 법사위에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 네네네. 부분은 지금 사실 근데 13년 전에 국회 사무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또 뭐 논란은 네. 여전히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네네. 이거 최소한의 장치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과거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헌재 결정이 있어도 임명은 안 하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큰 위헌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위헌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 막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3년 전의 상황과 과연 그럼 동일한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상황적 변화에 따른 다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박주민 의원 이야기 들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공세가 거센데요.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언한 내용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보시고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통칭이다? 뭔 놈의 통칭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권성동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권성동이 박근혜 때 그 뭡니까? 제3자 뇌물죄 이건 사법영역이라고 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윤상현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정영식, 김영두, 김복형 전부 다 어떻게 파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이것을 파면을 시켜야 제2의 내란, 제2의 계엄이 안 일어난다 말씀드리고, 국민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대응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기에는 민주당의 대응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탄핵이 만약에 기각돼서 윤석열이 복귀한다.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란죄로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입니다. 2판 4판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더한 것을 동원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돼야 되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잊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은 역사의 죄를 지은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거기에 공조자고요. 정말 그 사람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그때 석방되지 않았더라면은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애초부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 명백하니까 이 잘못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 수습에서 국정의 어떤 운영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예를 들면 정치적 판단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윤석열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었으면 헌재가 이렇게까지 지연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 상태에 있으면 기각을 하는 거가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오질 못하는데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게 상황이 굉장히 꼬였고,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요, 비상한 어떤 선택들을 해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사실 온 국민이 지켜봤고 전 세계가 지켜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명확하게 이 문제를 될 거야, 이런 이제 말하자면 낙관론 같은 게 지금 일의 순서를 좀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네요. 내란죄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도 기소될 수 있고, 기소된 상태가 구속 기소라면 기각되거나 뭐 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저는 사실 거기서 현직 거네요. 대통령의 구속 상태라는 것도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업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유고 상태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어쨌든 뭐 국무위원 전체 탄핵까지 논리적으로 보면 박주민 의원 얘기를 들어봐도, 뭐 서영교 의원 얘기를 들어봐도 가능은 한 것 같거든요. 그 아까 박진영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글쎄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건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지금 국무위원 다수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게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야권의 의석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와 이미 1차적인 판단을 끝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 대다수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게 없느냐? 실제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그 탄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여파라든지 여론의 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신중론이 있는 반면에,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국회가 주도하기 위한, 범야권이 주도하기 위해서 전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강경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만은,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쨌든 주말의 입장을 보자면 올 탄핵하겠다, 뭐 거리낌 없이 그냥 전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중진들의 입장은 조금 일부 다른 의견도 보이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탄핵시키겠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으름장을 놓는 것이 과연 지금 여론의 향배가 어느 정도 범야권 쪽에 많이 옮겨붙은 상황인데, 이것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있어서요. 그 대목을 일단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으름장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놔야지만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이제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늘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요. 전략이라는 것은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는 것들입니다. 위험 요소들을 제가 하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과 국무회의가 붕괴되는 거.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윤석열이 복귀되면 내란이 지속되는 거고 외환을 다시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경제 폭망하는 거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야당, 민주당이 욕을 좀 먹더라도 이건 해결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대선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앞서서 박지원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국무회의가 붕괴되고 내각이 붕괴되는 게 낫냐 아니면 윤석열이 돌아오는 게 낫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으시면 당연히 내란 수계가 돌아오면 2차 계엄을 하겠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한 것처럼 윤석열의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이다. 이런 언급이 나온 것처럼 상당수 이제 국민들이 동의할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사안대로 말씀 주신 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과 같이 결부시키면 굳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위헌 행위의 지속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뭐 헌재 내부의 상황 내지는 뭐 내각이 붕괴되는 상황 이런 것까지 연결지어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혼선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그냥 위헌을 방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여가지고요. 그렇죠. 이 물음에 권한대행들이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근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스케줄이 필요하니까 저는 4일이 기점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4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내자. 이거는 사실 헌재가 결론을 내면 간단한 회로거든요. 근데 헌재가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든지 복잡한 정책 선택들이 나오는데 4일까지 헌재가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 1차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11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대응을 정치적으로 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유죄가 났더라면 민주당이 시간에 굉장히 쫓겼을 거예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면 어찌되었든 시간적으로는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인 어떤 rum이 생겼고 뭐 이런 상황에서 4일과 11일에 각각 지금 뭐 쌍탄핵, 줄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4일이 지나면 제 생각에는 쌍탄핵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지가 있고 11일이 또 지나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주탄핵으로 가는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도 되는 논리적인 이유, 원칙, 이런 일의 순서, 근거 이런 건 이미 헌재가 다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4일, 11일 요 때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재판관 임명 그거 하나만 놓고도 사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명확한데 이제 정치적 의미를 짚어주신 건데 김한 기자님. 근데 김한 기자님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엄청 실망했잖아요. 기자님 말만 믿고 있다가 금요일에는 선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새로운 스케줄 제시하신 거죠. 누가 그 얘기를 해서 인디언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올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3주째 양치기 소년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늑대는 꼭 옵니다. 네. 꼭 온다. 뭐 늑대가 있으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이제 박영식 에디터가 이야기한 거는 이른바 이제 한덕수라든가 이 내각의 강요들에게 요구할 때의 이 정당성의 논리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당성의 논리인데 정치라는 건 이제 정당성 플러스에서도 전략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5대 3일지 6대 1일지 7대 1일지 우리 8대 1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기조에서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마은혁 재판관을 확보해가지고 6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전략에서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국회는 탄핵 가결에 필요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또 이 뉴스 보고는 사실 눈을 의심했는데 웃기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들고 국민의힘이 탄핵 추진은 내라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내란이라는 행위는 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또 위헌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의 행위가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시도였잖아요. 계엄군을 출동시켜서 국회에 진입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었고 뭐 심지어 언론사들의 단전단수를 제공했고 단전단수 시도를 했고 이제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내란이라고 부르는데 비상계엄이 이제 불법적인 내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란 음모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느냐 아니냐를 보면 될 텐데 이것은 법사위가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시켜서 4월 18일 이후에 뭐가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할 그런 스케줄이 생길까봐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박주민 의원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내란 음모라고 규정하는 것은 글쎄요, 그 1호 당원이 불법적인 계엄 행위를 했고 이것을 내란으로 좀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음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뭔가 비약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논리 비약이다. 유머 아닐까요? 유머를 받아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헌문란이에요. 근데 국헌이 뭡니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거를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권성동 대표가 이게 일종의 말장난 같은 거지. 그 어떤 그 내란이라고 하는 행위를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아까 그 박준 평론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형량이 높아요.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소한 행위는 다 내란이야 이렇게 정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물론 국민의힘의 정책 의도야 알죠. 의도야 알겠지만 사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 볼썽사나운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의 어떤 보도 행태나 양태를 감안해서 이제 막 던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내뱉는 정치인이 뱉는 워딩을 정치부 기자들이 따라서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쌍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따옴표 저널리즘인데 지금 이 내란 얘기를 언급한 게 이 재판관들에 대한 임기 연장과 관련된 법안 이것을 내란 음모라고 규정한 것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란 선동죄와 관련된 부분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그리고 김어준 씨를 서울시 경찰청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내란의 가담자들이 내란을 주동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내란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켰을 때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마치 일반 명사로 지금 만들고 양비론에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려고 접근하는 일종의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전을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모두가 다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지금 다 받아 써주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게 비춰지는 효과를 일단 누렸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란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행위겠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땔감이 됩니다. 무엇이냐? 이제 토요일 집회에 나가 보시면 전광훈 주최 측 집회에 연단에 올라가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기사를 활용해요. 그래서 구호가 똑같습니다.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라는 걸 외치게 만들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흩어져 있는 보수 지지층들이 그 연단에 올라가 있는 스피커가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세력입니까? 라는 것을 연호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민주당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 노린 하나의 작전 아니겠는가? 근데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본인들이 국헌문란의 방조범이다 이런 류의 기사들에 다 언론 중재를 걸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하려고 했던 이른바 한한 체제는 조중동조차도 이게 헌법에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던 일이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나 그 당사자들은 끔찍해요. 자기네는 내란을 방조하지도 않았고 자기네를 내란 방조범 혹은 방관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모든 언론사에 지금 다 중재를 걸고 있는데 정작 그 당의 지금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향해서 너는 내란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 이 행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뭐를 노린 효과,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지 알 수 있다. 이건 그냥 레토릭일 뿐 실체적인 내용은 없다. 아니 뭐 이런 저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고죄로 맞불렀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무고죄가 아니라 코미디언 생계 위협죄로 국민의힘 걸 이게 코미디죠. 상 줘야 돼, 상 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총칼 들고 헌법기관은 국회를 쳐들어온 게 내란입니까? 아니면 헌법에 있는 탄핵이라는 권한을 제대로 절차적으로 쓰는 게 내란입니까? 하나는 법을 지키는 거고 하나는 법을 총칼로서 위협한 거란 말이에요. 내란인 것은 완벽히 다릅니다. 그래 이건 저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고요. 한한 이야기 제가 다른 언론 네. 기조의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때 민주당이나 저는 야당이 좀 잘못했다고 봐요. 한한 협력 체제라는 것은 법률 제도적으로 또는 규칙이나 영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헌법 위반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때는 한동훈과 윤석열을 갈라치기를 했어야 돼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뒤통수 맞았다. 한독수 통해서 속았다라고 갈라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한동훈을 윤석열과 도매금으로 같이 밀어넣음으로 인해서 여권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한 갈등 부분은 다른 분들과 다른 의견을 한번 내보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났지만은. 말씀이네요. 그게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면일 수도 있고. 한동훈 계보가 그러네요.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네, 그렇군요. 그런 점은 좀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차원에서 많이들 좀 숙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진짜 궁금한 얘기 두 번째 이슈에 있어서 넘어가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